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미국 스타트업 전문은행인 실리콘밸리뱅크 SVB의 파산 사태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산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손해를 볼지도 모릅니다. 국민연금이 이 은행의 주식을 지난 연말 기준 10만 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금융당국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의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 주식은 지난해 말 기준 10만 795주. 당시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당 가격은 $230였지만 지난 10일 파산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106로 주저앉았습니다. 지분 변동이 없다면 주식 가치는 314억 원에서 141억 원으로 60% 가까이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파산으로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될 경우 나머지 투자금도 회수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지난해 4분기 2만 주가량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1년 말 국민연금은 실리콘밸리 은행 지분 7만 3천 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해에만 2만 7천 주가량을 더 사들인 겁니다. 앞서 2021년 말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가는 주당 $678를 기록했었습니다. 1년간 매도 없이 추가 매입만 했다면 전체 3,600억 원에서 현재 주가 기준으로 3천억 원 넘게 지분 가치가 증발한 셈입니다. 국민연금의 실리콘밸리 은행 주식 매수 원가와 현지 보유 지분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해외 주식 투자는 270조 원. 실리콘밸리 은행 주식 비중은 크진 않지만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금융점검회의를 열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SVB 은행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진 걸까? 이 은행은 낮은 금리로 만기가 짧은 단기 자금을 끌어모아 장기간 묶어두는 고수익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그 바람에 돈 달라는 고객 요구에 줄 돈이 없었던 겁니다. 미국 내 16위 은행 한 곳의 도산이지만 걱정이 커져갑니다. 금융시장이 다시 열리는 내일, 검은 월요일을 맞이할 거란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파산 선언을 앞둔 실리콘밸리 은행 영국 지점도 신규 고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180개 넘는 영국의 정보기술 업체들은 영국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월요일이 되면 위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예금 손실 사태로 산업 생태계가 20년 전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만이 아니라 캐나다와 중국, 덴마크 등 실리콘밸리 은행이 진출한 국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은 다른 은행이 인수하도록 정부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총 예금 가운데 보호 한도인 $25만 넘어서는 예치금은 전체 예금의 95%에 달합니다. 예금자의 대부분인 스타트업들의 자금이 묶이면 줄도산과 대량 해고가 우려됩니다. In my assessment and those of economists across the board, a default on our debt would trigger an economic and financial catastrophe.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아시아부터 열리는 글로벌 증시가 검은 월요일을 맞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결단을 내린 것이다.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됐습니다. 정부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대국민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나흘 뒤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한일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은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공개하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다시 한번 부각한 겁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주문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어제 이제 하나의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5월에 있을 G7 정상회의까지 큰 그림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6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트겠다는 것입니다. 회담에서 합의 가능성이 있는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 등을 통해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일 관계를 안보, 경제, 또 국민들 간의 다양한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일본과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윤 대통령의 과제입니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사과 대신 1998년 한일 공동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입장만 표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위해서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일 관계 개선이 대선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내년에 있을 총선 공천 방향을 정하는 민주당 내부 논의 기구에 비명계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공천 학살에 대한 비명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정작 비명계에선 이재명 대표 측이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총선 공천제도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통상적으로 사무총장이 맡아왔던 TF 단장직은 비명계에 내줬습니다. TF 위원 11명 가운데 9명도 친이낙연계와 친문재인계 등 비명계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공천 학살 우려가 제기되자 비명계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TF팀이 가동되어서 시스템 공천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제도를 마련할 것이고요. 하지만 비명계에서는 공정한 공천과 이 대표 퇴진은 별개라는 반응입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채널A 통화에서 사법 리스크 문제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공천과 연결짓는 건 견강부회라며 사퇴론에서 벗어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직 비서실장 전모 씨가 숨지는 일까지 벌어지며 공개적으로 이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발언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어제 도의적 책임을 지라고 밝힌 데 이어 오늘 김혜영 전 최고위원도 이 대표와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 사람의 생명이 전 지구보다 무겁다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이어가면 민주당은 명이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정의당이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어제 열렸던 집회에서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게 야유를 퍼부으면서 이 연설을 방해한 겁니다. 양당의 공조 움직임에 균열이 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규탄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연설을 하려고 하자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굴욕적인 한일 회담을 사회자의 제지에도 야유는 계속됐고 이정미 대표의 연설이 끝나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연호됐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는 죽으려고 식민지배 다른 나라 중에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방침에 항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의당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극렬 지지자를 앞세운 편협한 이간질 정치를 그만두십시오.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을 그었습니다. 이정미 대표를 향해 야유를 한 사람이 민주당 당원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정의당 대표가 올라왔을 때 다 가버리시더라. 듣기 싫다고 권리당원들이 아니지 않나.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과의 공조가 필요한데 균열이 생겼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최근 정부가 건설 현장에 만연한 노조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일부 현장에선 여기에 반발하면서 고의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태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다 못한 정부가 또다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건설 자재부터 콘크리트 타설 기계까지 들어올려 고층 건물을 짓는 데 필수 장비인 타워 크레인. 최근 타워 크레인 노조는 급여 외 웃돈인 원래비를 받는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반발해 태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8시에 출근해갖고 9시에 올라가고 4시에 내려오니까 원래 우리 근로자들은 5시까지 하는데 공고리도 치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죠 요새. 지난 10일 기준 대형 건설사 공사 현장 중 42%, 146곳이 태업으로 인해 공사 차질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최대 1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불성실 업무 유형 15가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을 토대로 유형을 세분화했는데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춰 공정이 지연되거나 정해진 작업 시작 시간까지 작업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경우, 작업 중 동영상을 보는 행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유형의 태업을 한 달에 2번 하면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갑니다. 업무 중 술을 마시거나 원청의 작업 지시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등은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한 차례만 발생해도 처분 절차에 착수합니다. 이게 이런 건 못 들겠다. 위험해서. 근데 옛날에 돈 받을 땐 들고 지금은 위험해서 못 든다?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정부가 거듭 강력한 경고에 나서며 노조와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당대표 대 패륜. 얼핏 봐도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양당의 대표를 말하는 거 맞습니까?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패륜 정치,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를 향해 땅 대표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김 대표가 다음 주 초 이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하고 답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서로 헐뜯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쯤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주변의 고통과 생명, 그들의 피눈물에도 공감하지 못하면 패륜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치 이전에 먼저 인간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어제 SNS에 이 대표의 전 비서실장의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면서 다음은 또 누구 차례인가? 이 악령의 드라마는 도대체 누가 쓰고 있는 건가라고 저격했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김기현 대표의 울산 KTX 땅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경선 개입 논란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께서 본인과 관련된 의혹들 명백하게 본인도 밝히셔야 된다고 보고요. 김기현 후보의 선출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 대표, 바지 대표라는 한계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대표가 빠른 시일 내에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두 사람이 그렇게 사이가 편한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두 사람의 악연은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는 원고 파직에 더해서 저기 남북 기전에 위기 안치를 명하도록 합니다. 민주당 대표로서 과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양당 대표의 첫 만남에서 민생 협력을 얘기하기는 하겠지만 총선을 앞두고도 있는 만큼 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친윤 일색. 친윤 지도부가 들어섰는데 또 다른 친윤 일색을 말하는 겁니까? 네, 지난 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 모두 친윤계가 선출됐는데요. 주요 당직 역시도 친윤계로 편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사무총장의 이철규 의원, 사무부총장의 박성민, 배현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모두 친윤계 의원입니다. 대변인단 역시도 유상범, 강민국 의원, 윤희석, 김혜령 전 대변인 등 친윤계 원내외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총선 전략 등을 차는 당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 등을 지낸 박수영 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는 내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와 협의를 하고 당직 인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모두 친윤계인데 김기현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연대 포용 탕평, 이른바 연포탕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대표는 최고위원 1명을 지명할 수 있는데요. 김 대표가 이 자리를 비윤계 의원에게 제안을 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화합을 위한 노력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 의장 등의 개파색이 옅은 의원을 지명해서 당 화합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내일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안철수 의원과도 만나서 통합 행보를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안 의원이 당내에서 정책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김 대표가 요청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정 개파에 치우치면 다양한 얘기를 듣지 못할 우려도 있겠죠. 연대, 포용, 탕평이 말로 그치지 않으려면 당직 인선 등 실천으로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과열됐던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경영권은 카카오가 가지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쪽 모두 승자의 저주를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하이브가 오늘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절차를 중단하기로 카카오와 합의했습니다. 시장이 과열되면서 하이브의 주주 가치에도 부정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SM 주가는 하이브와 카카오의 지분 확보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무섭게 올랐습니다. SM을 인수하더라도 엄청난 자금 출혈이 예상됐습니다. 결국 승자의 저주 앞에서 한 달간 이어진 인수전이 극적인 협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카카오는 SM 경영권을 갖게 됐습니다. SM이 쌓아온 가수들의 명성과 컨텐츠를 확보한 겁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음악 채널이나 웹툰 등 다양한 연예 콘텐츠 채널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SM의 현 경영진이 카카오와 협력을 원했던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이미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SM의 사업적 커버리지가 강화될 것입니다. 카카오는 영화, 드라마 쪽에서도 공을 들이고 있어 업계에서는 한국판 디즈니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경영권을 포기한 하이브는 카카오와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이브는 그동안 네이버와 협력해 컨텐츠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하이브가 카카오가 보유한 채널까지 활용해 콘텐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로가 한 발 물러서면서 원만하게 타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K-팝이라든지 한류가 한 단계 더 글로벌 시장에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중요한 동맹체가 구성되었다라는 점에서 카카오는 예정대로 26일 공개 매수를 진행해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섭니다. 증권가에서는 양쪽이 합의한 만큼 SM 주가가 공개 매수가를 넘기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경남 하동에서 일어난 산불, 완전히 끄는 데까지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오늘 내린 봄비가 큰 역할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불을 끄던 중 한 진화대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시뻘건 불길이 산기슭을 맹렬히 태웁니다. 드론이 접근하자 희뿌연 재가 강한 바람을 타고 휘몰아칩니다. 바싹 마른 풀과 나무가 타들어가는 소리는 섬뜩하기만 합니다. 대원들이 고압 분사기로 물을 뿌리지만 가파른 경사에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습니다. 산세가 너무 급격하게 경사지가 많고 또 도로가 산악도로 좁고 또 연무가 또 너무 심해서 현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발생한 경남 하동 산불은
밤새 진화에 나섰지만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다가 오전 10시 이후 10mm가 넘는 봄비가 내리면서 불길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오쯤 큰 불이 잡히면서 22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축구장 120개 크기 91헥타르가 피해를 받고 100여 명 넘는 주민들이 한때 대피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산불을 끄던 60대 남성 대원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숨진 산불 진화 대원은 준주시청 소속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5월까지 기간제로 채용됐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산불 좀 커지고 하면 또 단위로 해서 광명 산불 진화대가 소집이 되거든요. 진주시에서 출동을 한 거고요. 숨진 대원은 채용 당시 받은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화목 보일러에서 나온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사람들만 따로 모아 치료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돼서 술자리가 부쩍 많아진 탓인지 요즘 이곳을 찾는 취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욕설과 구토, 몸싸움이 난무합니다. 현장 카메라 배유미 기자입니다. 대구현 병원 응급실입니다. 이곳은 다른 곳과 달리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는데요. 술에 취한 사람들을 관리하는 주치자 응급의료센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정이 다 되어 가는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응급실에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이 도착했습니다. 오자마자 곧장 구토랍니다. 구급대원이 옆에서 비닐봉지를 잡아줍니다. 충격은 되겠다는데 그분도 너무 취해서 같이 입을 상황이 없는. 환자들 대부분 구토를 하다 보니 실내엔 토사물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 몸에 묻은 토사물을 닦아내는 건 간호사들 몫입니다. 구토물이라든지 간혹 소변, 대변까지 다 보시게 되면 저희가 다 치워야 됩니다. 이번에 들어온 남성은 침대에 눕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안 나와. 그래서 넘어질 것 같아요. 술에 잔뜩 취한 남성은 울기 시작하고 경찰관은 1시간 넘게 하소연을 들어줍니다. 저희가 얘기를 들어드려야지 저분이 안정을 갖고 또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또 소외될 경우에는 돌발 행동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술이 조금 깨는가 싶더니 링거줄을 뽑아 던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말리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더니 그만 넘어집니다. 의료진에게 반말은 기본. 침대로 옮겨주는 경찰관에게 발기질을 하기도 합니다. 환자 1명 다루는데도 의료진 모두가 진땀을 흘립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3시가 넘었는데요. 이 시간까지도 이 술에 취한 사람들이 구급대원들에게 도움을 받아 센터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인사불성인 경우가 대부분. 환자분, 눈 떠봐요. 눈 떠보세요. 재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약간 이제 깰 때까지 수액 좀 맞으면서 이제 기다리고 혼자 이제 걸을 수 있으면은 이제 괜찮으면 퇴원하시고 보통은 최소한 3시간에서 뭐 아침까지 계시는 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모임과 술자리가 늘면서 지난해 98만 건 가까운 주취자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설치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19곳에 그칩니다. 응급의료 대상이 아닌 주취자를 보호할 마땅한 시설이 없다 보니 술 취했다는 이유로 응급센터에 보내지는 경우가 속출합니다. 주취자 보호를 위한 원스톱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 종합적인 범정부의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방역 조치가 풀린 뒤 처음 맞는 봄. 모임과 술자리는 더욱 늘어날 겁니다. 과음을 자제하는 등 성숙한 음주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이상 응급센터의 풍경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카메라 배유미입니다.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이가 아직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출산하는 중에 숨졌고 엄마의 남편은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사회 일부 이상현 차장과 사건을 보다 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났는데 누구도 데려가길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의 산부인과에서 한 여성이 출산 뒤 숨졌습니다. 병원은 남편 A씨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고 아이를 데려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A씨는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물론 출생 신고도 거부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법적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아동학대, 유기, 방임 혐의로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거부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신이 친부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아내가 가출을 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남성은 아내의 가출 뒤 새 아이를 홀로 키우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A씨가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되는 겁니까? 네, 우리 민법상에 있는 친생 추정 규정 때문입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인데요. 아직 이혼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아이에 대한 책임이 A씨에게 있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친부가 아닌 사실이 드러났고 가출이나 별거 같은 사실 등이 확인이 돼서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는 지금 누가 보호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친인척이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임시보호시설에 현재는 머물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4개월이 되도록 주민등록 번호나 이름도 없이 지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유니세프가 A씨를 설득해서 법원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도록 법률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법원에서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 지자체장이나 검사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후 가정 위탁이나 입양 같은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아이도 안타깝지만 A씨도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친생 추정 규정이 바로 추정, 말 그대로 추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이 규정이 없다면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의 친부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규정 자체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DNA 검사의 정확도가 높아진 만큼 필요할 때는 소송까지 가지 않을 방법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군청에 DNA 검사 자료를 제출해서 호적을 좀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제도들이 완비가 되면 소송이라는 불편한 절차를 안 거쳐도 훨씬 더 간편하게 호적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아이를 위해서도 법적, 제도적 보완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였습니다. 학식, 학생 식당 밥을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주머니가 가벼운 대학생들에게 이 학식은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었는데 요즘 학식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우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오후 2시를 조금 넘은 시간. 대학 학생 식당 직원들이 마감 준비에 한창입니다. 저녁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식권 판매기는 작동을 멈췄습니다. 이 학교 학생 식당 4곳 중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건 단 한 곳뿐.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비싼 밥을 먹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밖에서 먹기에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대학생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리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 코로나19 유행 때 단축 운영에 들어간 학생 식당이 정상화되지 않는 겁니다. 채용을 좀 공고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연락이 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어가지고. 같은 이유로 아침을 못 먹는 학생도 있습니다. 서울대는 지난달부터 기숙사 식당에서 아침 식사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조식이 없다 보니까 또 대충 끼니를 건너뛰거나 안 먹게 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다른 식당으로 이동을 하거나 근처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워야 해서. 대학 식당 조리 인력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지 오래. 코로나19 확산 때 인력 감축을 경험한 조리 인력들이 다시 고용 불안을 겪을까 봐 잘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상당수는 요양보호시설 조리 업무나
배달업 등으로 옮겨갔습니다. 수백 인분씩 식자재를 가공 조리하는 등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 영향도 있습니다. 적응 못해서 하루 이틀 있다가 가시고 이런 분들이 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캠퍼스는 빠르게 일상을 되찾고 있지만 코로나로 촉발된 구인난에 학생들의 주머니는 더 가벼워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요즘 N잡러라고 합니다. 퇴근한 뒤에도 배달이나 편의점 알바 같은 부업으로 빠듯한 생활비를 버는 N잡러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토바이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남성. 배달 부업을 뛰고 있는 40살 사무직 직장인 신모 씨입니다. 네,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 씨는 지난해부터 오후 6시 퇴근한 뒤 하루 2-3시간씩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좀 떨어진 것도 있고 그 시간을 그냥 보낼 바에는 돈이라도 벌어보자. 몸은 고되지만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됐다고 말합니다. 저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80만 원 정도? 또 거주 비용도 이제 해결되고 식비도 이제 해결된다고 생각하면은 안 하는 거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선 신 씨처럼 부업하는 직장인들의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도보 배송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처럼 남는 시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업을 선호합니다. 생활비도 벌고 자산을 늘리기 위한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 수입원을 다양화하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부업 가구주는 36만 8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년 새 40%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임금이 적은 청년층의 부업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30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지금 충분치 않다 보니까 돈은 필요하고 일자리는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부업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로시간 규제로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데다 고물가에 체감임금은 줄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부업자가 대폭 늘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미국의 형제 국가로 불리는 캐나다가 최근 미국 못지않게 중국과 악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양국 정상이 공개 설전을 벌이더니 이번엔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됐던 중국 비밀 경찰서 의혹으로 맞붙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지역 내 화교를 위한 서비스 센터라고 한자 간판이 걸려있는 건물. 중국 출신 캐나다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외국 지원을 받아 범죄 활동을 벌였는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montrer leur intention d'essayer d'obtenir le plus de renseignements possible pour mettre un terme à ce type d'activité-là en sol canadien. 중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지만 中国一贯坚持不干涉内政的原则，严格遵守国际法。 스페인 인권단체의 폭로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53개국 최소 102곳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단체는 중국 반체제 인사 단속과 자국 송환 등이 주된 임무라고 고발했습니다. 비밀 경찰서 의혹이 제기돼 우리 국정원이 조사 중인 이곳 중식당은 문을 닫았지만 간혹 사람들이 출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서울에 2곳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법 취업이나 기밀 누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강제 추방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중국은 2021년과 2019년 두 차례 선거 개입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두 정상이 이례적으로 얼굴도 붉혔습니다. If there is sincerity, we will have free and open and frank dialogue and 트리도 총리 아버지가 만든 재단까지 중국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나오자 조만간 특별 보고관이 지명될 예정입니다. 화웨이 창업주 딸 체포부터 시작해 5세대 통신 장비와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 금지, 경찰 풍선 격추 등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춘 캐나다. 나 혼자만 안전하다고 안전한 게 아닌 이런 상황이어서 나하고 밀접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 동맹국이나 파트너들도 연대를 해야 할 필요성들이 좀 많아지게 되는 거고
미중 패권 경쟁 전선이 넓어지면서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성규입니다. 날씨의 변덕 때문에 당황스럽단 말이 많이 들려옵니다. 어제 최고 20도를 쉽게 넘겼다가도 오늘은 10도 이상 뚝 떨어졌는데요. 내일 출근길엔 영하권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대전도 영하 3도, 전주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1도로 예상되면서 한파특보도 내려진 상황입니다. 봄 재킷 대신 두툼한 외투가 필요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이 서울 7도, 대전 10도, 대구 11도에 그쳐 오늘보다 조금 더 쌀쌀하겠습니다. 해안 지역으로 온 강풍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가 더 낮을 걸로 예상되니까요. 3월 중순이지만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다행히 모레 화요일엔 다시 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촉즉발, 진흙탕 속에 빠졌던 K-팝 쩐의 전쟁이 극적인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카카오와 하이브가 결국 손을 마주잡았습니다. 하이브가 경영권을 양보하는 대신 카카오와 컨텐츠 공급망을 함께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시작해서 폭로전,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던 엔터업계 권력 싸움은 이렇게 일단락된 듯합니다. 하지만 이전 투구 양상을 보였던 이 인수전 와중에 당사자들은 물론 K-팝의 근간이자 경쟁력인 팬들조차 작지 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시 재편될 K-팝 시장이 건강한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지켜본다 K-팝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